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왔나요? 아니죠. 얼마 안 됐지. 갑자기 화가 나네. 너무 자주 오고 있어. 이건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해석해야 되나요? 글쎄요. 분노장애죠. 글쎄요. 이게 주제를 잡을 때마다 이게 스쳐 지나가는 게 탁 떠오르는 게 있는데 머릿속에는 걔 말고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없어 하는데 끝내는 그걸 하고 있어요. 신기하게. 맞아. 그 떨치려고 하는 시간을 절약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발버둥 치다가 다시 돌아올 거를 그냥 그걸 할 걸. 그냥 받아들이는 자세가 세상을 살면서 굉장히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왜 이제 그게 처음에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그 이상 행동에 대해서 해봐야지 했던 게 왜냐면 이제 심리학적인 분류 기준, 준거 기준 그런 것들이 되게 복잡하고 제가 이제 임상심리 전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쪽을 그냥 교과목을 한번 배우고 지나갔고 저는 이제 임상에서 치료적 개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약하다 싶어서 그냥 그거를 되게 예전에 학교 공부할 때 조금 불편했던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서 그걸 다 하면 또 골치가 아프겠거니 했는데 지금 제 마음대로 적당히 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영상이나 뭐 다른 그런 게 없어요. 없어서 중간에 숨쉬기 운동 좀 하고 그리고 다시 또 하고 이렇게 할게요. 완전 기분이 편안하고 좋네요. 네. 그 이상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뭐 정상이다, 이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흔히 밖에서 봤을 때 뭐 우리가 눈에 살짝 거슬리면 뭐 이상이다. 그냥 내 기준에서 괜찮으면 정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치료적 개입이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상과 정상을 구별하고 이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누가 결정하고 누가 그걸 집행할까요? 그 기준이 진짜 나름 똑똑한 모호하네요. 사람. 나름 똑똑한 사람.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지금 언뜻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상행동인데 자신을 해하거나 뭐 머리를 막 박는다거나 이렇게 자신을 해하거나 아니면 남을 해할 때는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네, 그게 이제 위험성에 해당하는 아니면 법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위험성에 해당하는 게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주관적인 것도 있고 내가 불편하면 가는 것도 맞고 뭐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죠. 그 아노렉시아 같은 경우 신경성 뭐 식욕 거부증 그런 사람들은 남들이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본인이 계속 불편해. 거식증이요? 난 너무 찐 거 같아. 폭식증, 거식증. 불루미아, 뭐 아노렉시아 너버스 같은 경우는 그 폭식장애랑 다르거든요. 근데 신경성 폭식증, 신경성 거식증 이런 사람들 남들이 봤을 때 아무렇지 않은데 본인이 계속 불편한 거야. 거울을 보면 너무 뚱뚱한 거야. 키가 168에 39kg인데 계속 뚱뚱한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의 딸이 한동안 그랬어요. 청소년기. 한참 막 고등학교 요때.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좀 민감하죠, 외모에. 네. 뭐 다른 나라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이게 집단적인 문화 때문에 타인의 시선을 많이 받는 이게 민족성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심한 것 같고 특히 지금 뭐 연예인들 이 예전보다 훨씬 더 이렇게 외모적으로 달라져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를 추앙하듯이 이제 애들이 따라가면서 식욕 거부증 애들이 많을 거야. 뭐 그게 초등학교 한 2, 3학년부터 시작돼요. 벌써부터. 그리고 이제 비만인 애들도 초등학교 2, 3학년부터 이제 비만이 시작되기 때문에 외모에 대한 이 컴플렉스, 외모에 대한 지적과 시선들이 이제 그리고 연예인들 방송에서 보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면서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비교가 문제인가요, 계속? 그렇죠. 그게 자신의 비교보다 외부에서도 그런 압력이 들어오죠. 그리고 사회적인 준거 기준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우리가 미국 뭐 하와이 해변 가서 비키니 입고 가서는 우리 아무렇지도 않거든. 우리 정말 우리 날씬하죠. 날씬하죠. 한국에 들어오면 절대로 못 입어요. 그렇죠. 이 묘한 시선들이나 묘한 분위기가 있거든. 근데 난 좀 두꺼워. 괜찮아 보든지 말든지 하고 있는데 입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굉장히 배짱 좋다고 그러지 사실 정상이라 하진 않죠. 배짱이 좋구나 아, 하지. 그것도 치료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노출증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거 조금 넘어서긴 하지만 네. 그런 진단 준 거에 대해서 저는 그게 고민이 되니까 이걸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이 진단 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될지. 예전에도 치료를 할 때 임상에서 할 때 한 7, 8년 정도 됐을 때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진단명을 받고 오잖아요. 근데 제가 치료를 한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한 아이를 데리고 길게는 4년, 5년도 하고 짧게는 6개월도 하지만 검사를 진행하고 진단을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2시간, 3시간 정도로 검사를 하고 이 아이의 전체적인 발달이나 상태를 이제 평가를 내리거든요. 그게 살짝 오류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럴 진단 수밖에 없겠다. 분류 명예는 정확히 맞지만 네. 제가 개입을 해보면 살짝 그거 아니고 플러스 알파가 더 있거나 여기서 마이너스 알파를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이 이상 행동을 하려면 그 앞서서 진단 준 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 진단 준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공부할 때도 그렇고 치료를 장면에서 그렇고 뭐가 막혀 있는 거죠.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근데 어쩌면 다 해결했어요. 그랬어요? 어떤 얘기를 했어요? 훌륭하네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제가 본 준비보다 이거 알아내느라고 밤새 그냥 제가 멋지다. 몰랐었어요. 그냥 보니까. 오, 준비하면서 그걸 알아냈다니 진짜. 그래서 그게 풀렸어요. 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심리학 카페 굉장히 괜찮다. 한 분의 그 숙제를 난제를 풀잖아요. 하도 도움이 되거나 하진 않은데 그냥 뭐 답답했던 부분들이 이번을 계기로 좀 풀리고 나니까 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구나 하고 또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뭐 우리가 또 알아들을 만한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저기 심리학 중에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상담해 나 심리학이야 공부해 이러면 다 상담 심리를 알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상담 심리는 기초 심리학과 응용 심리학 중에서 응용 심리학 분야에 해당되거든요. 문제가 있는 사람을 치료적으로 중재해 주는 거고 기초 심리학이 이제 우리가 뭐 얘기하는 뭐 있죠? 뭐 하나도 안 떠오르지. 뭐 생물 심리학, 신경 심리학, 뭐 사회 심리학, 비교 심리학, 뭐 이런 것들, 뭐 행동 심리학, 그러니까 순수하게 연구만을 위한 심리적 어떤 상황들이 행동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순수하게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기초 심리학이라고 그러거든요. 병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건 어느 쪽에 해당하는 거예요? 임상 심리학이라 그래요. 저거는 이제 응용 분야. 그러니까 실험 심리학 있죠. 데이터 가지고 연구하고 네네. 하는 뭐 통계 갖고 뭐 지금도 질병 갖고 하잖아요. 네네. 다 기초 심리학이거든요. 그게 훨씬 재밌어 보이는데요, 저는. 실험실에서 하니까 좀 편하겠죠. 편한 건 문제가 아니고 재밌다고요? 가설을 네. 설정하고 통계를 내고 뭐 이렇게 맞아요. 그런 걸 즐기는 이상한 습관이 있어서 그러네요. 움직이고 이제 직접적으로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응용 심리학이 더 맞고 가설을 세우고 이걸 통계를 돌려보고 그리고 뭐 철학적 배경을 따져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실제 이제 통계치에다 대입해보고 이렇게 기초 분야가 또 맞는 사람들 있고 그 산업 심리, 조직 심리, 광고 심리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응용 분야죠. 근데 응용 분야에서 응용이 되어야 근데 응용이 되고 있죠 많이 우리가 뭐 광고 지난번에 얘기 잠깐 했듯이 너무 재밌었어요. 예. 그 광고 해주신 당하고 거. 있죠 우리. 네네. 광고 당하고 있고 뭐 마트에 가면 그런 것들을 향을 맡고 보고 구매하게끔 조작적 조건라도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맞아. 그렇죠. 학교에서 땡땡땡 울리면 벌써 침 흘리고 있죠. 개처럼. 대화 점심시간이니까. 다른 점이 사이사이에 뭡니까? 돌려요. 사이사이. 그 쉬는 시간에도 올리고 점심시간에 동만 돌리고. 정말 울리면 강아지 별 차이가 없어 우리가. 결론이 그거였나요? 저편에 그렇죠. 지나면 고정적 조건하에서 우리는 둘째 시간만 울리면서 배가 고파서 그쵸. 밥 먹죠. 그 오류인가요? 아니면은 그것도 과잉이죠. 과잉 학습이죠. 2교시에 벌써 밥을 먹잖아요. 우리가. 갑이 영교시가 있어서 그래. 너무 많이 울렸던 게 문제야. 그렇죠. 그래서 저기 이제 임상 심리와 상담 심리가 응용 분야라고 하면 저 이상 심리는 기초 심리학, 기초 연구 심리학에서 응용 분야와 연결시켜주는 교각 역할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기 어디 들어가진 않아.
이상 심리학이 어떤 범주에 들어가진 않는데 저 이상 행동에 대해 특성을 파악하고 양상 그리고 빈도 뭐 어떤 그 원인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그렇게 해서 저런 준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치료를 받겠다 안 받겠다 어떤 식으로 치료하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임상심리와 상담심리는 구별을 혹시 하시나요? 이상심리는 이상과 정상 판단하는 거고 다 상자가 들어갔네. 네. 이상, 상담. 임상은 이제 병리적으로 네. 일반 생활이 되지 않는 그게 이상. 임상. 네. 신경정신과에서 네네. 다루는 네. 질병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이제 정도가 심한 거죠. 상담심리는 이제 뭐 부부싸움이 심해서 심하다. 그건 보통 종교인들이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담심리 많이 하시죠. 맞아요. 많이 하세요. 학교 세미나 가면 스님도 많고 수녀님도 많고 또 목사님도 많고 많아요. 일반적인 그리고 사회복지사도 많고. 그런데 임상심리학회는 딴 사람 못 들어가요. 아, 그러네요. 이상심리학회도 못 들어가요, 일반인. 상담심리학회가 가장 대중적으로 뭐 철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가장 많이 널리 알려져 있고 가장 일반인들이 쉽게는 아니죠. 어렵죠, 공부가. 근데 그래도 접근할 수 있는 분야죠. 상담심리는 앞에 있는 이상심리나 임상심리를 몰라도 돼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학과에서 이제 공부를 해요. 근데 이제 아마 상담심리 만약에 외부인이 워크숍을 들어온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뭐 몇 시간 정도는 있을 거예요, 아마. 상담심리 보통 이제 하면 워크숍 보통 뭐 120시간에서부터 1000시간까지 하기 때문에 쭉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많이 배워요. 근데 아마 저 이상심리학 과목을 전체 다 배우는 게 아니고 상담심리에 필요한 일부분만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 전공을 전체를 배운 사람하고 그렇게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자격을 뭐 조금 받은 사람들하고 좀 뭐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베이스가 조금 약하긴 하죠, 아무래도. 많이 약할 것 같아요. 제가 IT 쪽을 하다 보면 생기는 현상이 프로그램을 할 줄 알면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수학이 안 되면 벽에 부딪혀 버리거든요. 그런 비슷한 느낌. 그래서 별도로 공부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 하시리라 믿고 제가 얘기 드린 거고. 그렇죠. 안 할 수가 없을 건데 안 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별 차이는 안 나요. 그 상담심리 하시는 분들도 이상심리나 뭐 기본적인 것은 조금씩 배울 건데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현장에서 더 깊이 공부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근데 어떠냐면 만약에 목사님인데 신도가 왔어. 불편해서 왔어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상담해 줄 수 있는 부분까지 상담을 하겠죠. 그런데 강박적 충동이라든지 강박적 도백이라든지 이런 정도까지 와서 이제 목사님께 와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은 정상적인 목사님이라면 네. 본인이 커버하지 않죠. 그렇죠. 병원으로 보내죠. 그러네요. 의뢰를 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이상심리 공부하지 않아도 이건 내가 할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성인 같으면. 임상에 대해서는 지금 제나송님은 그 진단 그리고 상담은 과정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임상심리가 그런가 봐요. 실질적으로는 진단 및 치료적 개입인데 한국은 거의 진단만 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겠다. 좀 다르네. 미국 같은 경우나 독일은 임상심리사가 진단도 하고 거기에서 바로 뭐 최면 치료라든지 스트레스 이완이라든지 그런 거 가끔씩 좀 같이 하는데 한국은 워낙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진단을 하는 그런 자리로 아예 병원에서 잘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치료적인 약물적인 치료가 아니라면 외부의 이제 상담심리센터에 가서 치료 상담 받는 그런 입장이죠, 아마. 그래서 분업화가 돼 있군요. 그렇죠. 그래도 상담심리도 마찬가지로 진단서를 받아왔지만 그 진단서에 그 나열된 그 문장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준거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종합 소견서를 받아왔지만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전체적인 또
그 느낌을 갖는 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뭐 미술 검사 같은 거라든지 다른 뭐 샌드 플레이 모래 가지고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것도 잠깐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간이 평가 같은 거를 하긴 해요. 그래서 근데 대신에 이제 국가에서 인정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저도 이제 심리 검사를 다 했었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발표를 했었는데 2000년 초반부터 시작해서 임상심리사 자격증이 생겼고 임상심리사들이 검사한 결과를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문제가 있으면 뭐 혜택을 받을 거면 뭐 동사무소나 갈 때 그 정신보건 임상심리사가 검사한 결과를 갖고 가야만 뭐 어떤 혜택을 준다던가 그런 게 있어요.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단받으러 비용 내고 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장애 등급을 4등급, 5등급 받아버리면 혜택이 없는데 3등급 받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서 조금 하는 거죠. 난 단추 잠글 수 없다. 난 과자 봉투 뜯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느낌 뭔지 알아요. 그 군대에서 이 심리 그 테스트 할 때 일부러 정말 의식적으로 일부러 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심리적 이상 판정을 받아서 면제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머리 많이 써야 된다고 알고 근데 있는데. 그걸 아무리 해도 드러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 말이 다면적 그거예요. 임상검사가 그런 이제 허위 진술 같은 거 다 찾아내거든요. 똑똑하신 분들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어지간하면 왜냐면 그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걸 찾아낼 수 있고 정신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찾아낼 수 있어요. 대단히 훌륭하네요. 그죠. 그래서 시중에 검사 도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신뢰도와 타당도 그리고 이제 문제 있는 걸 잡아내는 수 있는 그 검사 도구의 면밀성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병원에서나 일반 학술 뭐 이렇게 연구자들이 그런 도구를 특정 도구를 선호해서 쓴다는 게 그런 걸 다 가릴 수 있죠. 그래서 그냥 뭐 지면 검사 이런 거 사실은 타당도가 좀 떨어지긴 하죠. 그래도 그나마 초등학교 때 왜 우리 지면으로 뭐 IQ 검사 하잖아요. 많이 했죠. 무슨 도형 보고 뭐 동그라미를 한다든지 이런 거. 그리고 몇 개를 덜 맞추는 게 아예 풀지 않는 게 낫다는 둥 어쩐다는 둥. 틀리는 거보다. 그래가지고 IQ가 80 얼마 나왔다는 둥. 난 원숭이라는 둥. 넌 고릴라냐 뭐 이러고. 그래서 그런 신뢰도 타당도가 좋은 검사 도구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러합니다. 그래서 진단이 이제 제일 중요하잖아요. 누구를 어떻게 치료할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2가지의 진단 도구가 있는데 WHO에서 만든 그 국제 질병 분류 기준표가 있어요. 거기는 여러 가지 질병을 다 합쳐서 이제 분류를 해놨고 저거는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라서 DSM이라고 해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 해서 저거를 이제 책으로 만들어놨어요. 저런 기준을. 저게 1952년도에 DSM-1부터 시작해서 2013년 DSM-5까지 나왔더라고요. 저는 DSM-4까지 적용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못 봤는데 근데 이제 제가 저기에서 막혔던 거예요. 왜 DSM-4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문항을 주 2회 뭐 상동행동을 뭐 예를 들어서 주 2회 3개월 이상 지속하면은 뭐 문제가 된다. 이런 진단명을 내린다. 마치 우리가 혈압이 뭐 121 이상이면 고혈압이고 뭐 120 미만이면 정상이고 이런 것처럼 그런 문항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게 저렇지 않을 것 같은데 꼭히. 근데 어쨌든 편리성을 위해서 이게 누가 오면 공통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하고 진단을 내려야 되니까 그런 편리성 때문에 했겠다. 그런데 그 진단명을 받은 라벨링을 라벨을 받은 거잖아요. 환자 입장에서는. 나한테 어떤 네이밍을 붙여준 거잖아요. 너는 분류코드 300번에 21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PDD NOS에 이렇게 주면 얘는 이제 그 간판을 달고 이제
상담실 오는 거죠. 나는 PDD-NOS야. 전반등 발달장애, 뭐 기타 분류되지 않은 장애 몇 번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해보니까 얘는 그쪽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이름을 달고 오면 엄마도 아이도 난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물론 진단하고 치료하고 그 기준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그게 개인의 입장에서를 고려하고 그걸 그만큼 주의 깊게 진단을 내리는가도 되게 의문스러웠기도 하고 그런 수치들 그리고 거기에 하나하나 있는 문장들. 근데 저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진단 내리실 것 같은데 근데 진단 내리시는 분들은 2-3시간 동안 그 사람을 만나지만 저희는 그 진단명을 가지고 2년씩, 3년씩, 4년씩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근데 그 진단명이 잘못 내려지면 완전히 엉뚱한 데로 가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박사나 의사가 최근 논문을 트렌디하게 어떤 쪽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오는 아이마다 다 그 옷을 입혀놔요. 왜냐면 정신장애랑 비슷해 보이거든.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나 박사가 최근에 공부하고 있는 그런 뭐 어떤 분야가 있어요. 트렌디하구나 그게. 트렌디한 네. 거. 네. 그러면 그 해 그 이듬해 오는 애들은 거의 그쪽으로 진단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정신장애 같은 경우는 아주 두드러지지 않고는 애매모호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애매모호한데 몇 가지 항목을 걸어보면 다 걸리거든요. 우리도 지금 다 걸릴 거예요. 여기 지금. 걸릴 거야. 코로나에 잘 정신장애 걸리는 콜로나. 진단 및 통계편람에 거의 몇 개씩 다 걸리실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 보니까 어머나 여러 개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불안장애 거의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몇 개 정도 걸리면 돼요? 그러면 감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 걸리는 것도 그 각 항목마다 여러 개가 있으니까 여러 항목에 걸리실 거예요. 뭐 다양하게 다 걸려. 많이 걸리면 좋은 거죠? 병원으로 가실 수 있어요. 쉴 수 있다는? 구급차 부를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그래서 저 DSM을 어떻게 만들어졌나 제가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 이후 이제 군인들을 모을 때 문제가 있나 없나를 판별하기 위해서 먼저 약식도 아니었지. 그냥 몇 가지로 해서 평가 도구를 만들었었죠. 그걸 가지고 군인 말고도 이제 조금 일반인들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해보자 해서 이거를 이제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었고 아주 얇은 게 나오죠. 그게 DSM 1이었죠. 맨 위에 있는 게 2거든요. 1은 안 보여요. 없어. 저게 1900. 두께가 장난이 아닌데요? 엄청 많죠. 지금 점점 추가돼가지고. 예. 2에서 3로 갈 때 획기적인 진보가 있었나 봐요. 책이 거의 3배? 아마 2가 아마 180쪽 가까이 되고 3가 아마 400, 한 500쪽 가까이 될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한 저도 이제 왜 저렇게 많아지고 있는지 점점 생각해 봤는데 찾아봤는데 그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편찬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기도 다 모종의 또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그게 있더라고요. 저걸 처음에 이제 그런 의도로 만들었는데 처음에 DSM-1하고 2에서는 베이스가 프로이드식의 이제 정신역동 이론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진단 기준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3부터 시작해서 살짝의 생물학적 관점, 의학 중심의 생물학적 관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물학적 관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서 페이지가 많아지면서 생물학적 관점은 반드시 양리학 같이 들어가죠. 약이 그러네요. 들어가야 되거든요. 생물학은. 만약에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 그냥 마음이 안 좋은 거랑 조절 안 되게 충동이 있다 하면 약과 상담이 병행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약회사 들어와야 되잖아요. 개입할 수 있죠, 충분히. 그들? 네. 근데 그거를 글로 써놓은 그 DSM-3의 편찬위원 중에 한 분이 글로 써놓은 게 있었어요. 자기가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 아침에 보고 확 이랬는데 또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분이 써놓은 것 중에서 범불안 장애는 그 편찬위원회 회원들이 학자들이 저녁 식사하면서 와인을 마시다가 앗불사해서 범불안 장애가 태어났다고. 그 전까지만 해도 공황장애가 있었는데 그 공황장애에 먹히지 않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이 단순 발작에 다 먹히는 거예요. 그럼 이 약을 어디다 쓰지? 근데 내 친구 하나가 이것도 불안하고 저것도 불안하고 얘는 다 불안해. 그럼 공황 발작도 아니고 특정 공포도 아니고 얘는 뭐 어디다 집어넣지? 그럼 걔는 범불안이네. 전반적 불안. 제너럴 불안이잖아. 그럼 그걸 하나 만들어.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제너럴. 만들어 놨더니 그때부터 그걸 만들어 놨더니 그때부터 학자들이 의사 심리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서 데이터를 모아놓죠. 이건 실제로 불안이다. 가설을 설정했는데 그 가설 가지고 실제 사람들한테 적용해가지고 데이터를 모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약하거나 강하거나 스펙트럼은 있겠지만 그걸 모았더니 그래 하고 근데 그들한테 아까 그 말했던 그 약이 먹히니까 아싸 하고 약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랬더니 힌트가 된 거예요. 제약산업하고 같이. 그래서 DSM-4부터 시작해서 페이지가 엄청 늘어나면서 이제 신경생물학적인 그 진단명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죠. 아주 세밀하게 분류되면서.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있겠다. 이게 진정 인간의 그 아픈 부분을 그 분류하고 진단해서 뭔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 그건 있었지만 그 뒤에는 또 암묵적인 거래가 있었구나. 그렇지. 그렇다고 하면 내가 받아줄 수 있어. 이해가 긍정적으로 된다. 보자고요. 연구비를 주겠다는 데가 있어서 약간의 이익을 공유했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물론 하죠. 아까 그 편찬위원회 한 분도 이렇게 내부 고발자죠. 그쵸. 그분도 거의 매장되는 분위기로 이제 가셨다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랬겠다. 근데 그분도 뭐 과하게 썼을 수도 있죠. 그 책을 쓰면서. 근데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DSM-5 같은 경우는 유달리 신경성 장애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물론 지금 뇌과학이 많이 발달하고 있죠. 1990년도 후반부터 시작해서 뇌과학이 유달리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일반 서적도 교양심리학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신경생물학적인 입장이 들어가면서부터는 더더욱이 양리학이 추가가 많이 돼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그 부분은 저도 또 뭐 동의가 되는 게 실제로 저렇게 우리가 말하는 단순하게 마음이라는 부분 이외에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이 예전보다 뇌 기능적으로 불편해진 사람이 많아진 건지, 우리가 찾아낸 건지, 아니면 가설을 세웠더니 그게 드러난 건지. 그러니까 아까 내부 고발자인 박사님 같은 경우도, 불안 장애를, 우울 장애를 만들어 놨더니 그 우울증 유병률이 더 올라가고, 안정제를 만들어 놨더니 불안 장애가 빈도가 수치가 올라가고 그렇다 하더라. 그럴 수 있겠어요. 그건 검사가 세밀해졌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검사가 세밀할 수도 있겠지만 최신 트렌드를 받아들이잖아요, 의사들이. 그래서 그쪽으로 진단을 그렇죠. 더 내린다? 그렇죠. 공부를 하게 되니까. 사람은 거기에 몰입하게 되면 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혹시 그건 아니고요? 약을 써야 되니까. 그것도 그게 약간은 이제 있을 것 같아요. 약을 써야 될 수도 있고 안 써야 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트렌드가 지금 다 불안 쪽으로 갔는데 나 혼자 양극성 장애를 할 필요는 없잖아. 나도 같이 불안을 하게 되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그 불안의 세밀한 진단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는 순수하게 그거를 하겠다는 사람과 그걸로 돈을 벌겠다는 사람이 혼돈으로 같이 혼재돼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진짜 그렇게 순수 학문만 하시는 분들은 알리는 걸 못 하잖아요. 알리는 맞아요. 거는 끝내는 경제적인 힘이 있는 어떤 단체에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저렇게 많이 알고 있다는 거는 많이 알려졌다는 것은 다 뒤에 배후의 다른 것들도 같이 혼재되어 있다는 거겠죠, 아마. 그러네요. 그렇죠. 아니면 혼자 공부하시면 다 산속에 있잖아. 뭐 그분들 알리지도 않고. 맞아. 근데 결론은 하여튼 저게 없는 거는 아니고 있는 거를 정리해낸 거다라는 거는 그건 팩트다. 그죠, 맞죠.
근데 그게 산업과 합쳐지면서 조금 과잉할 수도 있겠다. 그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과학의 정신, 이게 스펙트럼 선상이잖아. 사실은 강도와 빈도와 지속성이거든요. 모든 그 질병도 그렇지만 정신적인 문제는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스펙트럼 선상인데 얼마큼을 병리로 볼 거냐. 근데 그걸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예를 들어 아까 고혈압 얘기하셨지만 고혈압 같은 경우에 기준이 예를 들어서 그 120 미만이다. 그러면은 100에서 120 사이를 고혈압 전조 증상 해가지고 하나를 더 만들고 뭐 이럴 수 뭐 있다는 그럴 수 있죠. 의미. 그리고 네. 아니면 이제 고혈압의 그 어떤 범위를 더 넓혀버린다든가 110으로 낮춰버린다든가 네, 이렇게 네, 되면 이제 더 많은 사람이 병자가 되는 거죠.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병원을 그래서 가야 되고. 실제로 뭐 잠을 좀 못 자고 좀 불편해서 병원에 가면 거의 다 수면제 처방해주고 우울증 약 같이 겸해주고 이런 경우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실제로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살짝 본인이 또 찾아가서 달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의사도 내방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불편해하니까 조금 불편하든 많이 불편하든 불편해하니까 또 처방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제니퍼 로렌스인가? 네. 나오는 영화 그 제목은 진짜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실버 라이닝. 실버 플레이북. 라인이 네. 거기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약간 좀 오버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병원에서 약을 주니까 자기가 무기력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약을 안 먹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긴 해요. 저희는 이제 ADHD 같은 경우는 상담이랑 그 약물이랑 같이 해야 될 애가 있어요. 이게 이제 태내에서부터 태동 발길질부터 다른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기질적으로 유전적이든 뭐든 생물학적인 어떤 미세한 대뇌의 기능 장애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이제 태내에서부터 먼저 얘네들은 나오면 백방 티가 나요. 기고 앉고 서고 할 때부터 굉장히 부산스러워. 얘는 약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약을 받아 먹이면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있죠. 그 구토한다거나 늘어져 있다거나.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정상적인 패턴을 원하는데 그런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잘 먹힌 애도 있지만 잘 안 맞는 애들은 토하고 늘어져 있고 계속 눈이 반쯤 내려와 있고 정상적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받아와서 또 못 먹이는 애도 있고 저희 딸 친구 같은 경우도 벌써 2명 같은 반에 2명 정도 벌써 약을 먹고 있어요. 저도 권하기도 하고 하나는 권했고 하나는 권하지 않았는데 그냥 본인이 가서 약을 받아와서 한 6개월째 먹이고 있는데 별 차이 없다고. 근데 만약에 약을 먹어서 증상이 좋아졌어요. 그럼 약을 끊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아니요, 안경과 같아요. 안경과 같아요. 안경.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것도 타고난 부분이라.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안경을 벗었을 때 그 시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연습을 좀 하면서 안경을 필요할 때 쓰고 하는 건데 학교 갈 때 먹이고 오후 시간에 치료나 상담 받으면서 훈련을 하면서 행동 통제한다는 등 이렇게 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부모님들이 그만큼의 뭔가 생각이 같이 맞아떨어지면 모르겠는데 아니면 그냥 계속 약을 먹인다든가 아니면 아예 안 먹이고 그냥 그 충동들을 다 학교에서 난리가 나고 이러고 있는데 그냥 둔다든지 뭐 하여튼 그 답이 없기 때문에 쉽지 뭐가 않네요. 옳다고 말할 수가 없고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장에 또 방해가 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런 것들도 있어요 또. 이게 참 내 아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연적으로 치유하고 싶겠지만 공동생활을 하려면 타인한테 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뭐 변두리 학교로 가기도 하고 이사를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애들도 있고 부모님들이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DSM-5에서 진단 분류가 이제 어차피 4 이전의 거는 우리가 별로 알 필요 없으니까 바뀌었으니까 큰 범주만 한번 읽어볼게요. 신경이 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1번으로 순서 좀 다르긴 한데 신경 발달 장애 있죠. 네. 저기 안에 이제 지적 장애, 의사소통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예전에는 전반적 발달 장애라고 있었는데 그리고 뭐 아스퍼거 이런 게 이제 없었어요. 아, 그래요? 다 없었어요. 없어지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그랬어요. 저 안에 그게 다 들어가는구나. 다 들어가 버렸어요. 예. 자폐의 증상이 경미하게부터 심하게 다 들었기 때문에
발달 장애의 기준을 발달보다 자폐적 특성의 농도에 따라서 나눈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근데 그 저런 부분을 저는 이제 치료하는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데 그냥 어쨌든 그렇게 넣어놨고 특정 학습 장애 뭐 그다음에 운동 장애 저게 틱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거. 그다음에 뭐 기타 신경 발달 장애 있고 그다음에 뭐 양극성 장애 관련 장애. 저게 불안 양극성이 우울 뭐예요? 조증. 아, 조증이에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 하는. 양극을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군요. 그리고 이제 불안 장애. 불안이 분리불안, 선택적 함묵증, 특정 공포증, 특사광이라 하는데 특정 공포, 사회적 공포, 광장 공포. 공황장애가 여기 공황 장애 보이네요. 있고 그다음에 공황 저게 발작 일반화된 장애? 불안 장애. 아까 말씀해 범불안 하셨던. 장애. 네. 그다음에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저게 우리가 말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거 들어가 있고. 군인들 전후에 겪는 게 저거 많다고 얘기 들었던 뭐 것 그것도 같아요. 있고 우리가 뭐 교통사고 난 뒤에 것도 있고 뭐 누가 갑자기 사망했을 때 뭐 맞아요. 여러 가지 그런 거. 저기 안에 이제 아동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반응성 애착 장애 저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들, 그다음에 배설 장애, 성기능 장애. 성기능 장애가 저기에서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굉장히 분류가 지금 새로 세밀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DSM-4에 성기능 장애라고 하나만 나와 있었는데 성장애라고 하나만 나와 있었는데 지금 성기능 장애가 저거 말고도 세밀하게 4가지로 분류가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 배설 장애는 제가 그거 보면서 놀랬어요.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 뒤편이었는데 그게 뭐였더라? 퍼시픽. 더 퍼시픽에 보면은 여기 주인공 중에 한 명이 갑자기 굉장히 잘 싸우던 군인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야뇨증이 생긴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또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저 배설 장애는 아마 저런 이제 장애 대분류는 기타 다른 장애 대분류와 겹치지 않아야 된다는 전제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 경우는 스트레스 관련 장애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 2가지 분류가 같이 들어간다든지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청소년 이후부터 볼 수 있는 파괴, 충동 통제 및 품행 장애.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신경인지장애 저런 게 이제 기억, 치매, 선망 뭐 이런 것들 있고, 성도착 저게 아까 아마 성 관련된 거 같이 들어갔었는데 예전에는 다 따로 빠져나왔더라고 보니까. 그죠? 14번에 성불쾌감 또 있죠. 네. 저렇게 그러네요. 성에 대해서 따로 다 빼서 다양하게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정신분열 및 스펙트럼 장애. 조현병이라고 하는 걸 있는데 스키조프레니아를 정신분열병이라 했는데 지금은 조현이라는 한국말로는 조현이라고 해놨는데 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그게 한문인 것 같은데 그러게요. 어쨌든 분열적 증상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다중이격이랑 비슷한 건가요? 아니 그건 달라요. 양극성하고 뭐가 달라요? 저도 성인은 안 해봤기 때문에 성인 분류는 자세하게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정신분열은 일단 망상이 기괴하고 해괴한 망상이 심하게 오고 몸에 벌레가 계속 기어 올라온다는 이런 느낌이라 그러니까 촉감적 망상, 시각적 망상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오고. 우리 그 책 읽었잖아요.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네네 맞아요. 거기에 나오는 증상들 중에 저런 거 되게 일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저 정신분열도 지금은 신경생물학적 문제로 더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상담이라든지 이런 건 아예 하자 무조건 그 수용시설에 두거나 아니면 약물치료 입원시키면서 왜냐면 자해도 많고 타인에게 해를 가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우울장애, 강박충동장애, 그다음에 해리성 나머지 이 중에서 섭식 식사장애 있고 수면각성. 해리성도 잠깐 설명 좀 가볍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해리성도 아마 그 이인증 같은 거 2가지 성향으로 분리돼서 나타나는 뭐 그런 것들. 그 드라마 뭐였죠? 여러 가지. 킬미일미. 네? 킬미일미. 거기에 지성. 막 내가 네. 나에게서 마치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 분리돼서 다른 사람이 되어가서 네. 움직이는 그런 성향들을 말하고요. 아마 저거는 이제 저쪽은
이미 성인들이 좀 많고 약을 다들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 상담으로는. 그래서 정신과에 가면 약을 거의 99% 주지 거기서 따로 상담실로 옮기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의사가 이제 중간중간 보면서 체크하는 정도지 상담을 하지 않더라고요. 주로 약으로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약하고 재활훈련. 거기에 이제 무슨 치료사들이 들어와서 재활훈련을 하는 거. 이렇게 하죠. 조현병을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궁금해서. 저도 그 단어가 너무 어렵고 상상도 안 가는 거라서. 근데 보니까 명칭이 바뀐 게 많이 안 됐을 거야, 아마. 뜻이 현악기의 줄을 고른다는 뜻이래요. 조현. 뜻이 어렵다. 현을 조절하는 건가 봐요. 뭐 이렇게 이름을 붙였나 몰라요. 근데 이게 뜻이 너무 뒤에 붙은 말이 더 조금 그런 게 뇌신경계 혹은 마음의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아 뇌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지만 치료를 통해 신경계와 마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한대요. 이 의미로 봤을 때는 맞을 수, 조율이 잘 안 돼서. 안 되는데 이게 고쳐질 수 있는 병인 게 맞아요? 글쎄요, 저는 본 적은 없어요. 저 완치가 됐다는. 일단 성인기에 정신질환이 병리까지 갔다고 하면 사실 쉽지 않아요. 제가 아시는 분도 벌써 정신분열 지금 20몇 년째 갖고 계시거든요. 약을 계속 드시고 일반 사회생활 안 되고. 그러니까. 또 다른 분 한 분도 이제 아시는 분 동생인데 우울증 약 벌써 15세부터 먹었으니까 그거 유전적이에요. 그 집안은 전부 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드셨죠. 어린아이들은 이런 병이 없어요? 어릴 때는 저렇게 분류하지 않아요. 분류를. 이제 저렇게 특징이 있으면 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이 나타난다던가 아니면 품행증이 나타난다던가 뭐 그렇게 다른 명칭을 가다가 명칭이 바뀌겠죠. 어떤 나이가 되면. 보통 성인 분류가 보통 18세, 만 18세 이후부터 이제 분류된다. 18세 이전의 발병, 18세 이후부터 진단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선이 있어요. 나이. 저 그 조현병 중에 그 얘 하나 알고 있어요. 고쳐진 얘. 그게 누구냐면은 그 슈퍼맨의 여주인공으로 나왔던 분. 우리 분자교정학 할 때 배웠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똑똑한 여자분이고 배우로 활동하다 갑자기 이제 조현병, 그 정신분열증이 생겼는데 온 사방에서 약을 타먹고 해도 안 나으니까 이분이 혼자 공부하셔가지고 영양으로 치료를 하셨다더라고요. 스스로. 영양소를 엄청 넣어가지고 그 얘는 책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암과 마찬가지로 이런 정신질환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지켜봐야 돼요. 그렇게 잠깐 좋아졌다고 해도 그게 영원할지 어떨지는 사실 미지수거든요. 다음에 그 물질 관련 장애들, 중독 장애 이런 거 뭐 코카인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지금 기타 장애에서 뭐 카페인 중독도 넣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런 것도 들어가요? 뭐 그게 이제 심각한 정도겠죠. 우리가 마시는 커피 정도가 아닌 것 같고 아마 심각할 것 같고. 알코올 장애도 저기 알코올성 뭐 이런 것도. 네네 맞아요. 다 물질 관련 장애 들어가고 그다음에 인격 장애, 우리가 말하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 이런 거 있죠. 뭐 소시오패스, 뭐 사이코패스 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전 치료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소시오패스는 치료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뭐 제가 이제 성인을 안 해봐서 뭐 보면 알겠지만 사이코패스는 사실은 신경생물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얼마큼일지 모르겠지만 소시오패스는 심리적인 원인이 더 크고 주변 환경이라든지 물론 자라고 올 때 영유아기의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걸 회복할 만큼의 치료적 개입이 잘 되어야 되고 본인도 개선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이러면 좋아지겠지만 소시오패스는 그 개선하고자 하는 걸 내가 갖고 있다면 소시오패스 되지 않았을 거예요. 맞아. 그럴 이미 것 같아. 상담자나 그런 관련 기관에서 나한테 접근해 올 때 그걸 넘어서는 정도의 인지적 수준이기 때문에 좀 사실 쉽지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